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작심한 듯 모니터와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경찰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경찰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의 경찰 담당 조직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을 지휘할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찰 인사 절차도 투명화하겠다며 역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다는 지적에도 견제 필요성을 들어 반문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겐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행안부 방안은 중립성과 민주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우려 표명에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자 임기를 26일 남기고 물러난 겁니다. 저는 우리 경찰청을 입장을 말씀드렸고 또 장관님은 또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경찰국 설치는 유신 정권으로의 회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독립선언문까지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자, 사회팀 이동경 기자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창룡 청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사의를 밝혔단 말이죠. 주말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계속 요구했지만 맞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지난 주말 두 사람이 1시간 반가량 전화통화를 했지만 또 절충점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청장으로선 경찰의 대표에서 면담 때 입장을 전하려고 했지만 불발됐고 또 어렵게 성사된 전화통화마저 변화가 없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 오늘 김 청장의 그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 측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하겠다. 절차에 따라 하겠다.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김 청장이 수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따질 걸 다 따져본 뒤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게 모종의 불쾌감이 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김 청장도 그러면 남은 연차 휴가를 쓰겠다면서 브리핑 직후 곧바로 퇴근하는 걸로 응수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지휘 조직이 행안부 안에 생긴다. 이게 지금 경찰도 반발하고 있는 거고 청장이 사퇴까지 한 이유인데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의 인사, 예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두고 행안부에서는 긴밀한 협업 체제, 또 투명한 견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경찰 얘기는 다르죠. 경찰 내부에서는 권력의 입김이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행안부가 이번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자주 드는 예가 법무부 검찰국이거든요. 네, 최근 보면은 그 검찰총장 없는데도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안부의 경찰청장 패싱도 일상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행안부는 어차피 과거 청와대가 암암리에 하던 지휘인데 이걸 이제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쾌해야 될 사람은 일종의 지휘권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실이어야 되는데 네네. 왜 경찰이 화를 내냐 이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지명되면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엔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현재 다수여서 거부권 행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진통이 계속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 예, 이동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헌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소송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필요하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변론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싸움과 고성 끝에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 수뇌부는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도 거센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나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헌법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대검 공판 송무부장, 평검사 5명과 함께 소송 청구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상임위 논의가 무력화됐고 본회의에서도 합리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아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 이 법으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못하도록 한 조항은 명백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같은 사건을 이미 심리해왔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먼저 인용할 경우 개정법이 오는 9월 시행돼도 당장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 당내 현역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일종의 새몰이, 새과시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서 친윤계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순방 환송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윤핵관의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미래혁신 포럼. 의원 총회를 방불케 할 만큼 참석한 의원만 60명 가까이 됐습니다. 친윤석열계가 본격적으로 새몰이에 나선 모습인데 연사로 초청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쓴소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연구 모임일 뿐이라며 세력화를 일축했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도 부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저하고? 계속 그 언급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서로요? 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윤핵관들과 나란히 앉아 연대를 과시한 안철수 의원은 징계 위기에 놓인 이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번영한 굉장 행사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속이 타나 보죠. 반면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배후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저도 장제원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배현진 최고위원과 제가 악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나올 때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갑자기 그들을 혼내러 나타난 사람처럼 발언하세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순방 환송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내 친윤계는 물론 윤 대통령과도 멀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대통령이 허례허식을 멀리해서 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밤사이 너무 더워서 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죠? 기록적인 밤이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서울과 강릉을 비롯한 전국 30곳에서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울에 6월 열대야가 나타난 건 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6월 열대야가 나타난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 밤잠을 설친 시민들이 강바람을 찾아 나왔습니다. 어제 무척 더웠죠. 자면서도 무척 덥더라고요. 더워서 2번인가 3번 깼어요. 12시 안으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덥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샤워도 또 자주 하게 되고.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관측 이후 최고인 25.4도, 강릉의 최저 기온은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관측된 지역이 30곳이 넘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6월 하순에 이렇게 더운 밤이 나타난 건 1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록적인 열대야의 원인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입니다.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저기압이 마치 거대한 펌프처럼 열기와 습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서해의 수온도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고 지구온난화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들어오는 좀 습기들이 굉장히 좀 높아가지고.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평소보다 많은 수증기로 가득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허베이성은 44.2도, 일본 군마현은 40.1도를 기록해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등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극단적인 폭염이 아시아로도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더위뿐 아니라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상암문화광장에 나가 있는 류현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지금은 날씨 어떤가요? 네, 서울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울이 현재 26도로 밤이 됐는데도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더해져 후텁지근한 날씨입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최저 기온은 24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 나다름없는 무더운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중부지방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경남 밀양 등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밀양에서는 거리 곳곳이 물에 잠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하수도가 역류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밤새 약해졌다가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250mm 이상, 충남과 충북 북부 150mm가량이고 목요일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당분간 불면의 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와 전주, 포항과 제주도는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김천과 제주 33도 등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빨리 더워지면서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많이들 켜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달부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을 4.3% 인상하기로 하면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가스비도 7월 1일부터 7% 오를 예정입니다. 먼저 박진중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4.3%로 결정했습니다. 킬로와트시에 116원에서 121원으로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307킬로와트시, 한 달에 평균 1,535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전기료 인상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전기 만드는 데 쓰는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국제 유가가 모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난 4월 한 차례 6.3%만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작년에 5조 9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분기에만 벌써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분기당 3원, 연간 5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약관을 바꿔 5원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킬로와트시에 33.6원, 29%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수준은 사실 한 20%에서 25%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원가를 회수하려면 50%가 올라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전기요금 인상폭은 훨씬 큽니다. 1년 전에 비해 독일은 43%, 영국 33%, 스페인 68%, 프랑스는 24% 올렸고 일본은 12%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7월 1일부터 7% 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2,2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반도체나 철강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 요금을 싸게 유지해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 사용량도 엄청나겠죠.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330kWh, 1년 만에 5%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정용 전기도 한 가구당 5,616kWh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조금 줄었던 전기 사용량이 단숨에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전기 과소비국입니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제조업 강국 중국보다 GDP가 더 높은 일본보다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전기 판매량 가운데 가정용은 14%, 공공부문과 가게 같은 서비스용이 32%입니다. 절반이 넘는 53%는 산업용이 차지합니다. 반도체 같은 전자통신 분야가 전체 11%를 차지해 가정용 전체에 맞먹습니다. 화학 7.7%, 철강 같은 금속이 6.6%, 자동차도 3.4%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수출 산업들이 모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필요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원가 반영된 부분을 제조업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기료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 싼 편입니다. 그동안 너무 싸다고 비판을 받아온 산업용 전기는 지난 20년 동안 80%나 올렸지만 그래도 OECD 평균 전기료의 88% 정도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누진제를 없애면서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OECD 평균의 61%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시대. 당분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요금을 계속 이렇게 싸게 유지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팀 김윤미 기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전기요금이 4.3%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악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될까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0원 정도 늘거든요. 네. 이게 아주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렇죠. 체감하실 때는 부담이 좀 더 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기요금이 이미 지난 4월에 6.3%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10월에 4% 또 오릅니다. 이게 지난해에 그러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상까지 합하면 올해만 전기요금이 15%가 오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좀 더 오르겠습니다. 네, 15%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앞에서 리포트도 보셨듯이 이 정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그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올렸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요.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독일의 3분의 1 정도 수준, 또 일본의 절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OECD 평균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30년은 에너지가 무척 귀한 이 과도기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금처럼 계속 묶어두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빚을 떠넘기는 거다.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또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날씨 더워지면서 에어컨도 못 켜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전기요금을 할인을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일단 한시적으로요. 복지 할인 대상 350만 가구에는 이 할인 한도를 4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이렇게 불가피하다면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지금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 금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러시아는 오늘 새벽 3주 만에 다시 키이우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 공급하던 가스도 이미 지난 16일부터 대폭 줄였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르트스트림 1, 지난 2011년 개통된 이 가스관은 발트해 아래를 통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합니다. 지난 16일 러시아는 가스 공급량을 60% 줄였습니다. 가스관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선 데 대한 반격입니다. максимально надеж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То есть это рукотворный кризис, он создан руками. 독일은 천연가스 사용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합니다.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라고 말하고 가스 공급계획 경보를 비상 단계로 올렸습니다. Gasversorgung, so ist es definiert. Wir sind also jetzt gehalten, die Gasverbräuche zu reduzieren, jetzt schon im Sommer, dann vor allem mit der Perspektive auf den Winter.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10곳도 가스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Russia has weaponized energy, further gas disruptions announced in recent days. All this is part of Russia's strategy to undermine our unity.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유럽을 물가 불안 위협에 빠뜨렸고 전쟁 장기화에 에너지 위기까지 현실로 만들면서 유럽을 더욱 흔들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기관이 최근 프랑스, 독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러시아를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은 22%, 반면 35%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도 다시 멀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최대 출력으로 화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진이 점화된 KF-21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음 달 첫 비행을 앞두고 마지막 엔진 가동 시험이 한창인 현장을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납고한 날렵한 형상의 전투기 한 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엔진 가동 시험, 엔진런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엔진을 점화해 추진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엔진 자체 동력으로 전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지상시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시제기 출고되고 난 다음에 각 계통들 구성품 점검 끝마치고 최종 엔진하고 연결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계통 잘 작동되는지를 보는. 경납고는 엔진의 화염에 대비한 특수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염이 그대로 쫙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죠. 시험에 앞서 연료와 유압 장치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연구원들이
기체를 뜯어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엄청난 추진력 때문에 무엇보다 전투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엔진 출되면은 항공기가 밀려나가니까 이걸로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조종석에 올라탄 운영 요원이 통제실과 연락하며 각종 경고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엔진 가동. 먼저 보조 동력 장치가 점화되면서 날개 부분에 불꽃이 솟아오르고 곧이어 두 개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날개 조작, 제동 장치 작동 등 40분간 이어진 70여 가지 기능 테스트가 모두 끝나자 갑자기 거대한 경락고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엔진 시험 3단계 중 마지막 최대 출력 시험을 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문을 닫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엔진이 점화된 CJ1호기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엔진에서 전해지는 강력한 진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귀마개를 꼈는데도 엄청난 소음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입니다. 잠시 뒤 왼쪽 엔진 노즐 끝이 오므라드는가 싶더니 분홍빛 하염 한 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배기가스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전투기가 최대 출력을 내는 이른바 맥스 애프터버너 불꽃입니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불꽃 색깔이 하얀색, 파란색 쫙 뿜어져 나갈 때 물컹했죠. 이제 잘 끝나겠구나. 최대 출력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마침내 엔진 검증도 끝났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첫 비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겁니다. MBC 뉴스 정노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엔진 점화 시험까지 마친 KF-21 전투기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2,0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데요. 이르면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KF-21 전투기. 아직은 CG로 구현된 가상 화면이지만 실제 배치되면 최대 속도는 음속의 1.8배에 2,900km를 비행하는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등 4세대 다목적 전투기들보다 강력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저피탐 설계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개량도 가능합니다. 4세대 전투기보다는 좀 더 진보한 전투기를 4.5세대라고 부르는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투기입니다. KF-21은 최첨단 A사 레이더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적 미사일 등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 장치 등으로 성능을 높였습니다. 사거리만 200km가 넘는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무장도 7.7톤이나 실을 수 있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 시험도 성공하면서 다음 달 실제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2026년까지 CG기 6대를 이용해 모두 2,200번에 이르는 시험 비행을 거치고 비행 성능과 공중 전투 능력을 점검합니다. 우선 우리 군은 2028년까지 40대를,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배치해 모두 1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4세대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양산 과정에서 한 대당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주인 포스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측이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 파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은 같은 부서 상사 1명을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은 당연히 들었고 수차례 그만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화도 내고. 해당 상사는 사내 조사 끝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성희롱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제일 잘못된 부분이 회사급의 여직원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제 동네 친구처럼 대했다. 장난을 치면 인정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차 피해가 이어지자 여성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불과 2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여성을 탓했습니다. 돌아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까운 입장에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압적인 복귀 아닙니까 이거? 그렇긴 하지만 네가 필요했다면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MBC 보도 이후에야 포스코 측은 당시 부서 이동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에 선임한테 좀 더 면담을 좀 요청을 드려보고 한 번 더 여쭤볼 걸 이 생각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지만 인사이동 경위에 관한 취재진의 문의에는 피해 여성이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고 강압도 없었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포스코 사측이 피해자 보호 의무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인사처분이 일어났거나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불리한 처우 소지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조직 문화 진단에도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주 안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방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뛰어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일부 효과를 보였는데 냉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백신 공급을 못 받았던 나라들의 백신 접종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1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미국 게이츠재단 지원금을 받아 본격 개발에 나선 지 2년여 만입니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며 먼저 출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예방 효과를 비교했는데 더 뛰어났습니다. 6개국 성인 4천여 명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고 14일 이후 관찰한 결과 스카이코비1을 맞은 집단의 중화항체가, 즉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효과가 2.93배 높게 나온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일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피로와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은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검토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백신을 허가해도 괜찮다고 평가했습니다. 의견들을 종합할 때 이번 그 백신은 안전성과 또 효과성 면에서 품목 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독감 백신처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데다 초저온 시설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방식 백신과 달리 냉장 방식으로 유통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 승인도 추진할 예정인데 초저온 시설이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국산 코로나 백신은 특히 신종 감염병에 스스로 대응 가능한 기술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양들을 생산할 수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 새로운 유행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좀 더 빠르게 일단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1,0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3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올 가을쯤 예상되는 4차 접종에 당장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의 유족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로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월북 조작이라는 공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 씨 사건 당시 청와대의 지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13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바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료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향까지 정해서 오실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먼저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양측은 면담의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일 월북 조작 의혹을 띄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이 씨의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에 서 전 실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권 바뀌면 하도 죄지은 게 많아가지고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당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에 의해 고발된 서 전 실장은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면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와 해류 분석 결과가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력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게 주요한 근거로 작동을 했던 거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려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동산 업자들의 실태, 지난주에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같은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데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리베이트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신축 빌라로 끌고 다닌 부동산 업자들.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 플랫폼 업체들도 허위 매물 경고가 누적되면 이용을 정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데서 업자들이 올리는 그런 업자들이 올리는 거 보면은 거의 50% 이상은 다 허위라고. 한 전직업자는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허위 매물 200여 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측의 대답은 하루 2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부동산에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여러 증빙 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신고 이후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버젓이 올라와 있던 허위 매물들은 지난주 보도가 나간 뒤에야 모두 사라졌습니다. 플랫폼 업체 측에서 조치를 취한 건지 그동안 왜 방치돼 있던 건지 확인을 시도했지만 업체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당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만큼 업자들이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리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허위 매물은 9만 7천여 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실태를 점검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 문제 연속 보도한 김정우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보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지금 피해자들 가운데 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이 허위 매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 너무 싸다 싶으면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분명 괜찮은 집인데 시세보다 1억에서 2억까지 저렴하게 올라온 경우 100% 허위 매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광고에 보시면 허위 매물 절대 없음이라든지 직접 현장 다녀온 매물만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 역시 전형적인 허위 매물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확신을 주는 광고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네. 자, 이 허위 매물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니다가 그야말로 엉뚱한 매물 구입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사탕 발림 수법을 잘 분석해야 하는데요. 네. 우리 부동산에 유능한 법무팀이 있다. 그 사람들이 대출 이자도 지원해주고 이사비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네. 말 들으시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뭐 대출 이자나 이사 비용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대신 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이 대출 이자라든지 이사비 합치면 이들이 받는 중개 수수료 넘는 규모일 텐데 그러니까요. 예, 이들 믿지는 장사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역할극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좀 안 넘어가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데요. 집 보고 있는데 업자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계약금 넣을 테니 그 집 그만 보여줘라. 그러면 집 보던 사람 마음이 급해지니까 덜컥 계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 직원들끼리 짜고 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업자들의 합동작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그렇죠. 일부러 들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친아빠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의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이에게 이불을 덮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 유모차가 세워져 있고 대문에는 이유식 배달 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이곳에서 6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이 엄마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제 유아 아이를 이제 CPR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가슴 압박하고 있었다. 아이 엄마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이곳 자택으로 출동했고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9시간 반 만인 다음 날 오전 7시 20분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아빠인 30대 남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서 이불을 덮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엄마의 지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가 방에서 칭얼대자 아이 아빠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고 이후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서 부모와 숨진 아이를 포함해 4식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종 당일 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근 해수욕장을 벗어나는 CCTV 화면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이 가족이 완도에 있는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러 번 이동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실종된 조윤아 양 아버지의 아우디 차량이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숙박단지를 빠져나갑니다. 당시 숙박단지를 빠져나오던 차량은 이 차량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숙소 문을 나서던 조 양은 팔이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고 아버지는 무언가가 든 하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숙박단지를 빠져나온 뒤 차로 5분쯤 걸리는 완도 송곡 선착장 인근에서 가족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습니다. 숙박단지에서 나와 선착장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동 경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새롭게 확인된 가족의 행적은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양 가족이 예약한 방은 1박에 45만 원짜리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중간에 하루를 제외하고 6박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요일날은 미리 나가버리고 선 예약이 있어서 아마 못 온 것 같고. 또 완도를 들어온 시점도 당초에 알려진 29일이 아니라 23일로 확인됐는데 완도군이 확인한 결과 첫날인 23일부터 실종된 30일 밤까지 모두 3차례의 해남과 강진 방면으로 차량이 나갔다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영장을 신청해놨으니까 그게 나오면 이제 좀 뭐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송곡 선착장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 신지면 도로에 5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CCTV가 노후돼 차량 식별이 어려워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전국에서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전국의 음식점들을 상대로 장염에 걸렸다고 속인 뒤 치료비를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횟집 사장은 지난달 중순 이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가게에서 해를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업주가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바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난달 중순 10여일 동안 경남 지역에서만 횟집 21곳이 이 장염 사기 전화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27만 원까지, 뜯긴 돈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식중독 사고를 인정하는 셈이 돼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걸 우려한 업주들이 그냥 현금으로 주고 끝냈던 겁니다. 안 좋은 이미지, 리뷰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은 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경찰에 붙잡힌 37살 이모 씨는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횟집 주소와 메뉴, 내부 구조를 외운 뒤 실제 횟집에 다녀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부산과 강원 등의 음식점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중독 피해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면 사기 여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단체 여행이나 행사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또 기숙사에서 단체로 밥을 먹다가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일이 발생해서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음식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입니다. 이달 중순 기숙사 학생 1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창원시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SNS 대화방에는 당초 남명학사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28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람이 계속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전담을 하는 대로 나가가지고 아마 전자 일치를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충북 청주에서 전남을 찾은 여행객 12명이 귀갓길 버스 안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증상을 보인 12명은 개인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을 다녀간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식품의 취급 기준 위반이라 해서 계란을 이제 상온에다가 보관을 하신 일이 접안이 됐거든요. 어르신 6,000명이 모인 부산 기장군 경로잔치 행사에서도 90여 명의 노인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행사 중 부녀회가 제공한 점심 식사가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중독은 기온과 연관이 큰데 기온이 평균 1도 오르면 식중독 발생은 5%, 환자 수는 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 식소 등을 4,182개소, 그러니까 집중 관리 업체로 지정해서 그 식품 식중독 예방 점검을. 전문가들은 식중독 증상이 있더라도 성급하게 지사제를 먹는 것은 주의하고 장마철 가급적 음식을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한 투 경기장인데요. 3층짜리 관중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4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의 무게를 나무로 만들어진 관중석이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정현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투 경기장. 화면 오른쪽 관중석이 경기장 쪽으로 슬금슬금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도 한편에선 여전히 소몰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아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는데 부상자를 수용할 병원이 모자라 인근 도시 2곳에서 구급차를 보내야 했습니다. Yo me boté del segundo piso y ahí fue donde me fracturé un pie y la muñeca de la mano derecha. 사고 당시 경기장에선 콜롬비아 전통투 코랄레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중으로 가득 찬 3층짜리 관중석이 무너져 내렸는데 나무로 된 구조물이 관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8 palcos, oficialmente 8 palcos colapsaron estructuralmente, ya que pueden dar cuenta que es una estructura en guados, en madera. 투우사가 황소와 대결하는 스페인 투우와 달리 코랄레아는 관중이 직접 투우에 참여합니다. 이 때문에 참가자가 흥분한 황소의 뿔에 받쳐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고
이번 붕괴 사고 전날에도 경기도 중 여러 명이 다쳐 주지사가 경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스타포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사람이나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는 쇼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우리에겐 천연두로 익숙하죠. 사람 두창 백신 접종이 오늘 의료진을 대상으로 44년 만에 실시가 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에도 85%까지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접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루 형태의 백신에 희석액을 주입한 뒤 섞어줍니다. 용의가 다 되면 이 상태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 85% 정도 예방 효과를 보이는 2세대 사람 두창 백신입니다. 독성을 줄인 두창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하는 생백신. 주사기 대신 끝이 갈라진 특수바늘 분지침에 백신을 묻히고 15번가량 피부를 찔러 접종합니다. 15번 찌른다고 해서 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백신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전 알코올 소독은 생략하고 피부 접촉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거즈로 접종 부위를 크게 감쌉니다. 접종 부위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상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접종 방식도 까다롭고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가운데 자원자에 한해 진행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두창 종식을 선언한 건 1980년.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9년 이전에 백신을 맞은 의료진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1세대 백신을 맞기는 했습니다. 면역력을 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환자를 보기에는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과거 두창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이 유지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접종 이후 10년까지는 면역이 유지된다는 자료가 있지만 20년 이후는 데이터가 부족해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의료진 외에 원숭이 두창 환자와 밀접 접촉한 고위험군도 원할 경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방식도 수월하고 부작용 위험도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협의 중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논문 표절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우수 논문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명한 해외 학술 대회에서 발표까지 했는데 곧바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서울대는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오후 연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인공지능 학술대회 논문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논문 공저자 가운데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조사 범위는 제기된 의혹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표절이 있는지 조사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통상의 경우에 조사위원회 조사하다 보면 다른 것도 봐야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 윤석열 교수팀은 지난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분야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유튜브에선 논문의 문장 또는 단락 20곳 이상에서 카이스트, 캐나다 토론토대 등 국내외 논문 10여 개를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시 없이 여러 문장과 핵심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부분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1저자인 김모 씨는 표절을 시인하고 징계 절차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학회에 제출한 교신저자이자 지도교수인 윤성로 교수도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논문 공저자에는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남도 포함됐는데 역시 서울대 소속으로 참여한 만큼 연구부정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장관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5년간 49건의 연구를 부정 또는 부적절로 판정했는데 표절과 데이터 허위 작성이 각각 11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집단으로 독성 감염에 걸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 회사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여자 당구 최강자 스롱 피아비 선수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부모님 앞에서 눈물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자타공인 최강자 피아비와 통산 최다 우승자 이미래의 첫 맞대결. 영성답게 피말리는 승부가 계속됐습니다. 피아비가 한 큐에 7점으로 첫 세트를 가져가자 이미래도 한 큐에 6점으로 2세트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분위기는 피아비가 주도했습니다. 3, 4세트 통틀어 단 한 점만 내줬습니다. 3세트는 11대 0, 4세트는 11대 1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9대 10으로 뒤진 5세트, 2점 뱅크샷으로 진짜 끝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자 이번엔 이미래가 거짓말처럼 살아났습니다. 순식간에 5세트와 6세트를 따내면서 승부를 3대 3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7세트까지 이어진 혈투. 피아비의 막판 집중력은 강했습니다. 3대 4로 끌려가다 단숨에 6점을 몰아치며 길고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개막전 2연패에 LPBA 통산 3승. 피아비는 한국 생활 12년 만에 처음으로 캄보디아에서 직접 응원을 온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은 소속팀 지원으로 건강검진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빠 같이 응원하는 모습 보고 싶고 지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검진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번의 대회에서 5번 결승에 올라 3번 우승컵을 들어올린 피아비. 올 시즌 심상치 않은 출발로 독주 체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난 주말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4경기 연속 득점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이 정도 활약이 계속된다면 벤투 감독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기자입니다. 라스의 절묘한 침투 패스, 그리고 더 절묘한 이승우의 칩슛 마무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4경기 연속골로 이승우는 8골, 득점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골 장면만큼이나 세부 기록도 화려합니다. 유효슈팅 15개 중 8개를 골로 연결하면서 유효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득점 상위 랭커 중 1위입니다.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터뜨린 가마차기 골에 환상적인 터닝 발리슛 등 원더골 제조기란 별명도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득점 기대값은 4골이었지만 실제 득점은 8골. 고난도 득점을 많이 기록하면서 이 부문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컨디션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팀원들과의 호흡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희 수원FC는 더 무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은 벤투 감독의 선택에 모아집니다. 지난 3년간 벤투 감독에게 외면을 받았었고 그 전에 소집됐을 때도 단 한 차례의 선발 출전도 없었던 이승우. 불만으로 물병을 걷어차 논란이 됐을 정도로 5경기에서 교체로 뛴 56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승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인 수비 가담은 물론 팀을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까지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뒷공간을 파고드는 스피드와 결정적인 한방까지. 득점 기회가 많지 않을 월드컵 무대에서 결정력 높은 조커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에 부름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의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K리그에서 부활에 성공한 이승우가 대표팀에서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다음 달 동아시안컵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수영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신기록을 5개나 작성한 황선우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정도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는 낮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현재 강한 비는 경북 영주와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오고 있고요. 이 비는 밤사이 강약을 반복하다가 내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폭우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됩니다. 충청도에 50에서 150,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이 오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50mm씩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최근 강수위가 높아져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도 낮인데 밤더위가 기승이죠. 간밤에 서울은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관측된 데 이어 오늘 밤 사이에도 강릉 등 동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등 전국 많은 곳이 25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가 31도, 서울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